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짠! 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업은 우리 이제 생태계와 상호작용 중에서 이제 에너지 흐름과 물질의 순환 이 단원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개체군, 군집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다 다뤘는데요. 이제는 물질의 순환 그리고 에너지 흐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또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개괄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제 식물이 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장량, 총생산량 이런 개념들을 먼저 배우는 걸로 물질의 순환을 시작을 할 텐데요. 우리 식물의 생장의 기본이 되는 뿌리 그리고 흙 이런 신비한 식물의 생장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영상으로 살펴보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뿌리가 막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막 땅속으로 이런 자라는 모습들이 굉장히 신비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자라고 있죠. 적당한 공기, 알맞은 수분, 풍부한 영양소를 찾아 뿌리는 끊임없이 분열합니다. 지하 1m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흙 속에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적당한 곳이다 싶으면 옆구리에서 주변과 교류할 수 있는 뿌리털을 내립니다. 네, 이렇게 뿌리털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섬세한 길로 물과 약물이 지나갑니다. 덕분에 이 속에서 살아가는 미생물들에게 전혀 새로운 환경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식물이 자라고 뿌리털이 생김으로써 또한 새로운 생명체들에게 서식처가 또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위에서 흘러오는 잎입니다. 물은 염록체에서 엄청난 공기와 염록체. 햇빛으로 합성하여 그래서 강물을 광합성을 하죠.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얻은 당류 중 일부를 뿌리로 내려보냅니다. 광합성으로 얻은 당류 중 절반 정도는 다시 뿌리 끝으로 나갑니다. 그 당류를 얻기 위해 수많은 미생물들이 모여듭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식물은 또한 평생 태양을 뿌리에서 보지 있는 못하는 당류를 또 얻기 위해서 또한 공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뿌리옥 박테리아 같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 질소 고정하는 생물들. 20가지가 넘는 무기 영양분을 제공하죠. 미생물을 거느리는 범위, 이것이 뿌리의 영역입니다. 식물이 없는 맨 땅에는 미생물이 거의 없습니다. 둘은 한 몸처럼 살아갑니다. 그 미생물 중 하나, 구슬처럼 생긴 이것은 마이코리자라는 곰팡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좀 흥미롭게 우리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배울 그래서 이 에너지 흐름, 특히 물질의 생산과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개념입니다. 먼저 우리 제목에서 알다시피 에너지는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한 방향이에요. 물론 전체 변환된 바뀌어진 에너지의 총량은 당연히 같죠. 그렇지만 우리가 열 에너지로 소모가 된 것이 다시 우리가 활용되진 않습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에너지는 흘러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로 물질의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 우리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생산과 소비 일단 생산은 당연히 어디서 하겠습니까? 바로
식물, 그래서 생산자에서 이런 물질의 생산의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요 개념, 그래서 총 생산량, 그 다음에 호흡량, 순 생산량, 생장량에 대한 개념을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요 표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이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호흡량이 있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호흡으로써 어느 정도의 다 에너지가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생산한 어떻게 보면 당류, 광합성으로 만든 많은 뭐 포도당 이런 것들이 다 호흡량으로 일부 빠집니다. 이거는 이 식물체가 살아가기에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량이 되겠어.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바로 생장량입니다. 바로 호흡하고 이 식물체가 커지면서 이 숲, 그러면서 이제 숲이 이제 점점 커지게 되겠죠. 이렇게 커지면서 생장량이 쌓이게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양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두 가지는 뭘까요? 그쵸, 얘는 이제 피식량. 어떻게 보면 얘는 몇 차 소비자에 의해서 1차 소비자에 의해서 피식되는 양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고사와 낙엽량. 그래서 낙엽으로 이렇게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다시 뭘로 돌아갑니까? 이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죠? 흙으로 돌아가는, 뭐가 돼서 분해가 돼서 그런 양이죠. 그리고 이 호흡량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다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양은 어떻게 보면 생산량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요만큼 피식량만큼이 다음 1차 소비자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해들을 여러분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다 합친 게 바로 총 생산량입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광합성을 합성한 유기물의 총량입니다. 호흡량은 다시 호흡으로 소비됩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죠? 식물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호흡을 하는 거죠. 이 호흡은 이제 1차 소비자로 가고 2차 소비자로 가도 다 합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순 생산량은 호흡량을 뺀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나머지가 순 생산량, 요만큼의 개념이고요. 그 중에서 생장량이 이제 고사 낙엽량이랑 피식량을 제외한, 어떻게 보면 이제 식물 입장에서는 없어지는 양을 제외한 나머지가 바로 생장량이다. 요거를 정리를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좀 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에 대한 개념, 그리고 요거는 이제 1차 소비자에 대한 개념까지도 같이 나오는데요. 요런 개념이 요번에 요새 수능에서 간혹 나옵니다. 요 그래프가 요새 간혹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생산과 소비인데요. 그래서 요 그래프가 똑같습니다. 요 그래프도 당연히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숲이 만들어내는 생산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숲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거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천이라는 개념하고 같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연도입니다. 그래서 연도가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천이의 과정하고 굉장히 일치한다는 거죠. 천이가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이 숲이 변화되는, 천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이쪽에서는 양수림이 출현, 이쪽 이제 더 뒤쪽으로 가서는 음수림이 출현. 이랬을 때 이제 이런 전체적으로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총 생산량의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래프로 이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개념, 먼저 총 생산량은 당연히 가장 요 빨간색, 요 붉은색의 요 그래프가 총 생산량이 되겠죠. 그 중에서 요 윗부분, 요거를 이제 호흡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호흡량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빠지게 되죠. 그러면 나머지 요만큼이 바로 무슨 생산량이 되는 겁니까? 순 생산량이 됩니다. 그래서 호흡량도 여기서 나눴어요. 잎의 호흡량과 줄기와 가지와 뿌리의 호흡량을 이렇게 나뉘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양이에요? 여기가 다 호흡량입니다. 그리고 요 밑이
다 순생산량이 되는 겁니다. 순생산량 중에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낙엽량이 따로 있고 피식량이 따로 있다고 했죠. 그 고사량을 이제 따로 봤는데 낙엽, 고사량, 피식량을 따로 뺐습니다. 그러면 요만큼이 그럼 뭐가 나왔겠어요? 그렇죠. 생장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지금 생장량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머릿속에 딱 잡아두시고요. 그래서 총 생산량은 호흡량과 순생산량이다. 그리고 순생산량 안에는 피식량, 고사, 낙엽량, 생장량이다. 이해를 해주시고 요거는 이제 식물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요거죠. 이제 이 식물이 만들어내는 거라면 요 피식량만 가지고 요것만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바로 1차 소비자로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피식량만 가지고 1차 소비자로 가기 때문에 요 안에서 또 호흡량이 있고, 그러니까 초식동물의 호흡량이 있고, 여기서도 피식 자연사가 있고, 여기서도 이제 생장량이 있고, 여기서는 이제 낙엽 얘네들 안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배출하는, 어떻게 보면 따로 먹은 것이 배출되는 배설물 이런 것들이 따로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전체는 이게 다 섭식량입니다. 이 섭식한 것 중에서 일부는 호흡으로 가고 일부는 이제 자기가 성장하는 만큼 간다라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잡혀먹히고 또 배설물로 배출되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런 개념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또 좀 재밌는 것은 여기까지가 동화량이고요. 어쨌든 배출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몸속으로 이렇게 동화됐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먹은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동화된 양은 호흡되거나 자기가 커지거나, 근데 커졌는데 일부는 이제 죽게 되거나 잡혀먹게 되는 이런 개념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바로 1차 소비자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것까지 한번 잘 이해를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의 개념을 좀 더 추가해서 바로 본다라면 생물량이 있습니다. 생물량. 이거는 다른 말로 현존량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현재 그 식물 군집이 가지고 있는 유기물의 총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생체량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그 현재 가지고 있는 유기물의 총량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한다라면 최초의 현존, 어떤 숲이 가지고 있는 최초의 현존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장을 하겠죠. 커지겠죠. 그러면서 이거보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더 생장을 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호흡을 하고 또 얘네들이 또 잡혀먹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T라는 시간 이후에 이 숲이 어떻게 보면 이 식생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현존량은 가만큼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얘네들은 다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현존량, 그래서 생물량,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현존량에서 생장한 양까지 합쳐진 거. 거기다 이제 고사되고 피식하고 이거는 다 사라진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 시간 동안의 순생산량은 바로 생장, 고사, 피식, 나아가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순생산량이 되는 거죠. 어느 시기에? 바로 T라는 시간 동안에. 그리고 요 다가 바로 총생산량이 된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 요새 요 개념이 수능에서도 많이 나와서 좀 강조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해서 중요한 개념 바로 뭡니까? 그렇죠. 에너지 효율 개념입니다. 에너지 효율. 그래서 에너지 효율은 간단합니다. 뭐냐? 한 영양 단계에서 다음 영양 단계로 이동하는 에너지의 비율이에요. 에너지가 어떻게 가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증가합니다. 오히려 워낙 많은 양에서 아주 일부가 가는 개념이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효율은 1차에서 2차로 갈 때 조금 더 증가하고 2차에서 3차로 갈 때 조금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꼭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에너지 효율이.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하냐? 에너지 효율은 %입니다. 그래서 현 영양 단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에서 뭘로 나눠준다?
전 영양 단계가 보유한 총 에너지량으로 나눠준다. 현 영양 단계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 단계로 나눠준다.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곱하기 100. 그러면 한번 이제 또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에너지 흐름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 텐데요.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한쪽으로 흐른다라는 개념을 정말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과서에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에너지서부터 시작하냐? 바로 태양 에너지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양이 대략 이렇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생산자가 활용해서 광합성으로 활용하는 양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의 어떻게 보면 총 생산 양이 어떻게 보면 이만큼의 에너지가 나온다. 근데 그 중에서 호흡으로는 이만큼이 빠진다. 그리고 죽는 것으로는 이만큼이 빠진다. 그리고 이 중에서 요만큼만 이제 뭐가 된다는 거예요? 1차 소비자로 피식해서 간다. 이 에너지가 이쪽으로 흘러간다. 이런 개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만큼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효율을 계산한다면 생산자 에너지 효율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얘를 뭘로 나누면 이 값으로 1700000 이걸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얘는 생산자의 어떻게 보면 에너지 효율입니다. 곱하기 100을 하면 되고요.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뭘로 나눠주면 됩니까? 이 생산자의 값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보면 에너지 효율을 각각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호흡으로 나가고 사체 배설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일부가 어디로 나갑니까? 2차 소비자로 갑니다. 그래서 2차 소비자로 가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나가고 또 3차 소비자로 가고 그래서 이런 식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분해자가 갖는 거 그리고 열 에너지로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또 분해자가 결국 호흡으로 나가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은 다 뭘로 나가냐 하면 다 열 에너지로 결국은 다 회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만들어진 이 열 에너지는 다시 순환해서 태양 에너지로 가서 막 이렇게 가지 않죠.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얘는 한쪽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 그래서 분명한 개념은 태양 에너지서부터 시작해서 일부가 생산자로 그 다음에 1차 소비자로 2차 소비자로 3차 소비자로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흘러간다라는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서 공부를 하실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자가 얼마씩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이걸 가지고 좀 더 정확히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생태 피라미드에 대해서 배웁니다. 생태 피라미드. 그래서 먹이 사슬에서 각 영양 단계에 속하는 생물의 이거는 개체수 피라미드고요. 그리고 얘는 생물량 피라미드고요. 그리고 얘는 에너지 피라미드입니다. 여기서 에너지 효율을 구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이 에너지 피라미드로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얘네들 공통점은 결국은 생산자가 가장 많죠. 그리고 소비자 당연히 이게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깨지게 되면 평형 상태가 깨지는 그래서 생태계가 이상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생태계가 깨진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체수, 생물량, 아까 생물량 배웠죠. 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총량입니다. 현존하는 총량, 그래서 생물량, 그 다음에 에너지양.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위 영양 단계별로 이렇게 쌓아 올린 양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에너지,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 거고 에너지 효율은 이걸로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생산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자 에너지 효율은 구할 수 없어요. 이 전 단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1차 소비자는 구할 수 있겠죠. 얘를 열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에너지 효율을 또한 이 그래프를 요걸 통해서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물질의 순환으로 갑니다. 우리 물질의 순환. 물질의 순환은
우리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탄소의 순환서부터 봐야 됩니다. 탄소 아주 대표적으로 이 C입니다. 그죠? 이 탄소가 알다시피 우리 몸이 다 유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가 어떻게 순환되고 탄소를 어떻게 이용하고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탄소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공기 중에 CO2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을 누가 식물이 생산자라는 식물이 얘를 광합성으로 사용하는 것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광합성으로 시작을 하면 여기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생산된 어떻게 보면 이런 유기물들, 그죠? 이 유기물들이 누구에 의해서 섭취가 되죠? 소비자에 의해서 섭취가 되죠. 그죠? 섭취가 되죠. 그리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또 호흡을 통해서 다 공기 중에 CO2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섭취하고 얘네들이 또 이제 아까 고사, 이제 사체 이런 애들이 생기죠. 사체, 낙엽, 이런 애들이 배설물 이런 애들이 생깁니다. 이런 애들은 또 흙으로 가고 분해자로 가면서 얘네들이 또 분해를 해서 CO2로 갑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얘네들 아주 이제 화석연료. 지금 뭐 또 만들어지진 않지만 어쨌든 석탄이나 석유나 이런 화석연료를 연소를 해서 또한 대기 중으로 CO2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광합성을 통해서 이렇게 순환을 한다. 그래서 우리 알잖아요. 우리 어떻게 보면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물질은 순환하는구나. 그래서 물질은 순환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질소 순환인데 질소 순환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뭐 여기 이너그리라는 이런 영상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보면서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소는 지구 대기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할 때 사용하는 산소는 21%로 질소에 비하면 매우 적은 양입니다. 사실 호흡만 놓고 보면 질소가 정말 쓸모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단백질과 핵산을 합성하기 위하여 질소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 성분인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 만들어지는데요.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사슬처럼 연결된 폴리펩타이드가 단백질의 범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질소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죠. 네, 이거는 뭐 기초적인 식물을 내용이죠. 구성하는 데도 꼭 필요합니다. 그럼 이 질소는 어떻게 변화하여 순환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기 중의 질소는 강력한 3중 결합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죠. 동물이나 식물이 직접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얘는 물론 번개는 굉장히 많지만 강력한 에너지로 억지로 3중 결합을 깨기도 그죠. 합니다. 번개로 번개와 비료에 깨지죠. 관한 영상은 저번에 다룬 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소를 식물이 이용하려면 특정한 형태로 고정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미생물이 그래서 미생물이 개입해서 고정을 하게 되죠. 토양세균인 뿌리옥박테리아는 뿌리옥박테리아 많이 들어갔습니다. 암모니아로 바꾸어줍니다. 이 아까 과정을 첫 번째 영상에서도 질소 살짝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뿌리옥박테리아는 보통 콩과 식물의 뿌리에 살며 이름처럼 혹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질소 고정의 결과로 땅은 비옥해지기 때문에 콩과 식물을 비료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암모니아는 정말 중요합니다. 생성된 암모니아는 토양의 다량 뿌리옥박테리아로 인해서 질소가 암모늄 이온으로 이제 암모니아로 인한 암모늄 질소 이온이 형태 중 생긴다는 거죠. 하나가 바로 암모늄 이온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식물로 직접 얘네들이 동식물이 이용할 수 활용합니다. 있는 질소의 첫 단계가 바로 암모늄 이온인 그렇죠. 것입니다. 이 암모늄 이온은 질소 고정 외에도 동식물의 사체와 배설물이 썩을 때도 발생하며 토양에 퇴비를 뿌릴 때도 발생합니다. 여러 방법으로 토양에 생성된 암모늄 이온은 특정 미생물에 의해서 식물이 이용하는 비료인 질산균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질산염이 되죠. 질화작용이라고 합니다. 네, 질화작용. 요 과정들은 여러분이 알아셔야 아질산균인 됩니다. 니트로소모나스 속의 미생물은 근데 그 미생물의 종류가 니트로소모나스라고 생성된 합니다. 다시 질산균인 니트로박터 속의 미생물에 의해 드디어 그래서 식물이 이용하는 이런 비료인
질산염이 생성됩니다. 박테리아로 인해서 식물은 질산염을 흡수하여 성장하고 질산염이 먼저 식물이 된 다음에 맺은 열매를 질산염. 동물이 먹고 배설합니다. 이 배설물은 다시 토양에서 암모니아화 과정을 거쳐 암모니아가 되고 이 암모니아는 다시 질화작용을 거쳐 질산염이 되는 순환을 이어갑니다. 이것이 토양 내의 질소 순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질소 순환에서 대기 중의 질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탈질화 과정과 아나목스 과정을 통해서 생성됩니다. 조금 어려운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식물의 사체 또는 배설물 등의 유기물이 썩으면서 토양에는 암모니아가 흡수됩니다. 이 암모니아는 수소이온에 의해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되고 플란토미세테스 문에 속하는 미생물이 암모늄 이온을 질소로 바꾸어줍니다. 이 과정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현기성 암모늄 탈질소 산화 혹은 무산소 암모늄 산화라고 과정이죠. 부르는 아나목스입니다. 아나목스는 보통 폐수 처리장에서 암모니아를 제거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질소 생성 과정은 탈질화 과정입니다. 탈질 세균은 현기성 세균으로 세포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질산염을 최종 전자 수용체로 사용합니다. 즉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산소가 아닌 질산을 탈질, 사용해 환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화 세균들이 이 있습니다. 과정을 탈질화라고 하며 탈질화를 통해 질소가 생성됩니다. 아나목스와 탈질화를 통해 생성된 질소는 다시 대기 중으로 돌아가게 되죠. 질소 순환은 대기 중의 질소가 질소 고정으로 토양에 흡수되어 질화 과정을 거쳐 식물이 이용하고 일부는 다시 탈질화, 아나목스 과정을 거쳐 대기로 다시 돌아가는 대순환입니다. 재밌는 점은 이 모든 과정에는 모두 아주 작은 미생물이 관여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배우면 요걸 우리가 우리 질소 고정 과정에서 우리가 질소 고정서부터 시작해서 질소 순환 과정에서 요것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부인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걸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보겠습니다. 네, 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하고 참고하셔서 179쪽 내용을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질소는 굉장히 강력한 삼중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해가 잘 안 됩니다. 번개나 막 이런 특정 과정,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콩과식물이 가지고 있는 뿌리옥박테리아로 인해서 얘네들이 질소가 고정이 되고 그러면서 질소가 고정이 되면 바로 암모늄 이온이 생긴다는 겁니다. 암모니아가 형성이 되면서 암모늄 이온이 생기고 이 암모늄 이온은 다 이제 식물도 활용하고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때서부터. 그리고 얘네들은 또 질화세균으로 인해서 질산 이온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아질산을 거쳐서 질산으로 보통 되는데요. 그것까지는 뭐 명확히 몰라도 되고 그래서 질산 이온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탈질소 세균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그래서 다시 어떻게 보면 다시 질소가 다시 공기 중에 질소로 나오게 되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공기 중에 질소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다시 이제 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소는 굉장히 안정합니다. 그렇지만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너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질소가 우리의 가장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이 뿌리옥 박테리아로 인해서 주로 고정이 되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질소 그래서 비료도 많이 주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 그래서 78%나 차지를 하고 있지만 직접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식물은 물과 함께 이런 암모늄과 질산의 형태로 흡사해서 사용한다는 것,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오늘 배워야 될 마지막 개념은 바로 평형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생태계의 평형입니다. 그래서 생태계 내에서 생물 군집의 구성이나 개체수, 물질의 양, 에너지의 흐름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서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생태계 평형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게 표현 상태예요. 쉽게 얘기해서. 생산자는 많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그 다음에 있고 2차 소비자, 이것이 먹이 그물로 아주 다양하게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있는 상태가 평형 상태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일시적으로 1차 소비자 양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갑자기 이게 뭐 1차 소비자다 되더니 2차 소비자 되더니 뭔가 이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일단 1차 소비자가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일단 당연히 생산자는 줄게 됩니다. 그죠? 많이 먹을 테니까 생산자는 줄게 되고, 그러면 1차 소비자가 많아졌네. 그러면 2차 소비자 증가하게 됩니다. 2차 소비자 먹이가 많아졌으니까. 그러다 보면 다시 2차 소비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모자가 커졌기 때문에 다시 1차 소비자는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생산자들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1차 소비자가 줄어드니까 2차 소비자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원래는 평형 상태로 돌아오는 게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사적 능력, 평형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형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먹이 그물이 아까처럼 복잡할수록 이제 하나만 꼭 많다고 다른 애들도 막 걔네들을 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평형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물때 순환이 안정적이고 에너지 흐름이 당연히 원활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천이 중 이렇게 막 발전 중인데 보다는 극상 상태 뭔지 알죠? 굉장히 안정된 상태에서 훨씬 더 이런 평형 상태는, 그래서 음수림을 이룰 때 굉장히 극상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 가장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평형에 대한 개념 요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번에 과제입니다. 그래서 출석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보다시피 요 영상이 저번에 한번 봤던 영상이랑 거의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슴이 살고 있는데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천적, 그리고 이런 사슴의 천적인 퓨마, 코요테, 늑대의 사냥을 허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어요? 얘네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는 사슴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걔네들을 먹는 천적을 사라져 버리게 했더니, 그랬더니 그 숲이 완전히 황폐해진 겁니다. 생산자가 어떻게 됐겠어요?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사슴은 많아졌지만 생산자도 황폐해지고, 그러면서 그 생태계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슴의 개체수가 이렇게 확 늘어났어요. 그러면 초원의 생산량이 이렇게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늑대가 사냥으로 인해서 줄기 시작하니까 확 늘면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슴까지 줄어들게 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누구를 푼 거예요. 다시 늑대를 풀었을 때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이런 현상. 그래서 어떤 것이든 뭔가 인간의 개입으로 뭔가 좋아질 것 같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조절을, 이걸 막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생태계는 문제가 심각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까닭들을 한번 그래프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이런 생태계 표현이 깨진 예들을 또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간단히 제가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요번에 이제 수업으로 나갈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우리 이제 마무리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평형의 파괴 요인으로는 자연재해, 쉽죠? 그다음 인간의 간섭,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문제가 되는 외래 생물들. 그래서 외래 생물이 얼마나 이렇게 깨는, 이런 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아주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외래 생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태계가 파괴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능도 진짜 별로 안 남았고, 온라인 수업도 이제 별로 안 남았고, 이제는 우리도 기말고사를 또 준비해야 하는 시간인데 열심히 또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